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상상하실 수 있나요? 67의 어머니가 1,000만 원을 꺼내 온 가족의 해외 자유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여행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생애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까지도 한참을 고심하며 골랐습니다. 그런데 여행 당일 어머니가 잠에서 깨어보니 온 가족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무도 깨워주지 않았고 잘 다녀오라는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전화를 걸자 돌아온 것은 오실 필요 없어요라는 차가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항공권은 저희가 취소했어요. 대체 어떤 가족일까요? 어머니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저 딸과 손주와 함께 인생의 한 페이지를 함께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했을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피우지도 두 번째 전화를 걸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와 모두가 예상치 못한 일을 벌였습니다. 딸의 가족이 일본에서 지친 몸으로 돌아와 익숙한 집문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변해버린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딸은 무너져 내렸고 외손주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으며 사위는 그 자리에서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오늘 사랑과 경계 그리고 깨달음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숙, 올해 67입니다. 남편은 오래전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이 결혼한 후 저는 부산에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1층은 제가 쓰고 2층은 딸과 사위 가족이 살도록 내주었죠. 월세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한 가족이니까요. 평소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좀 하고 밥을 짓고 외손주를 돌봤습니다. 가끔은 이웃 경자 언니와 시장에 산책을 가기도 했죠. 삶은 단조로웠지만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이번 일본 여행은 제 생애 첫 해외여행이자 가장 기대했던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1,000만 원 전액은 제 연금에서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항공권과 온천 욕한 예약, 여행 일정표까지 제가 직접 짰습니다. 아이와 함께하기 좋은 호텔로 특별히 고르기도 했죠. 이 여행을 위해 여권도 새로 만들고 일본어 단어도 몇 개 외웠습니다. 새 다운 점퍼도 하나 샀습니다. 짙은 보라색이었는데 복지관 친구가 아주 기품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제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알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4시 반에 눈을 떠 가장 먼저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젯밤 준비해둔 김밥과 따뜻한 두유를 데워 가족들이 차에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각자의 여권과 탑승권도 봉투에 가지런히 정리해서 제 손가방에 넣어두었습니다. 옷이 정각. 저는 가방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 가족들을 깨워 출발할 준비를 했습니다. 지혜야, 일어나. 늦겠다. 딸의 방문을 2번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너무 깊이 잠들었나 싶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가지런히 개켜 있었고 옷장은 활짝 열려 안에 있던 옷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구석에 있던 캐리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외손주 방으로 가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가장 아끼던 피카츄 인형까지 가져갔더군요.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곧 비행기 타. 엄마는 오실 필요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딸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미리 준비한 대사를 읽는 것처럼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딸 옆에서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웃는 듯한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드디어 저 노인네 없는 휴가를 보낼 수 있겠네. 사위 민준이었습니다. 전화는 뚝 하고 끊겼습니다. 저는 텅 빈 계단에 서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어떻게 아래층으로 내려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돌아왔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김밥은 솥에서 아직 따뜻한 김을 내뿜고 있었고 은은한 참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을 식탁에 대었지만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등골부터 손끝까지 한기가 스며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혹시 오해일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공항에 먼저 간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항공권 상태는 환불 완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환불금은 지정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눈앞에 글자가 저를 찌르는 건지 그들의 목소리가 더 가슴 아픈 건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돈을 내고 제가 준비하고 제가 석 달을 기다렸는데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 저를 집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마치 불필요한 짐을 버리듯이 말입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솥 안에 김밥은 이미 식었고 두유 표면에는 얇은 막이 생겼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저는 멍하니 3개의 삼각김밥을 바라보았지만 머릿속은 걷잡을 수 없이 온갖 잡념으로 들끓었습니다. 어젯밤 손주가 김을 싫어할까봐 일부러 참치마요. 소를 넣고 김 없이 만든 특별한 꼬마김밥도 있었죠. 빨간 이쑤시개로 표시까지 해두었습니다. 아이는 이 맛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김밥이 편의점 것보다 맛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들은 도둑처럼 몰래 도망가듯 저를 이 텅 빈 집에 버려두었습니다. 저는 부엌 서랍을 열어 여행 일정표를 꺼냈습니다. 제가 손으로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매일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에 나갈지, 어느 온천에 가고 어떤 기모노 쇼를 볼지 한자 한자 정성껏 베껴 써서 냉장고에 붙여두었습니다. 이제 그 일정표는 하나의 비웃음 섞인 농담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 민준 씨와 저는 이번 여행에 엄마는 안 가시는 게 좋겠다고 결정했어요. 연세도 많으신데 장거리 여행은 힘드실 거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희도 걱정되니까요. 항공권 환불 비용은 저희가 다 처리했고 돈도 다시 입금됐어요. 그냥 엄마가 저희에게 여행 보내주신 셈 칠게요. 엄마도 푹 쉬세요. 집문은 잘 잠갔어요. 그냥 엄마가 저희에게 여행 보내주신 셈 칠게요. 이 문장이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 여행에 돈을 낸 사람은 저인데 비행기에 탈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그 1,000만 원은 원래 낡은 에어컨을 바꾸려던 돈이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제 연금에서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지혜는 그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엄마,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마. 일본은 한 번쯤 가봐야지. 너무 아깝잖아. 저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싸더라도 온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오직 제 돈뿐이었다는 것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냉장고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려 일정표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종이 조각이 바닥에 흩날렸지만 저는 허리를 굽혀줍지 않았습니다. 문득 지난 수십 년간 제가 너무 많이 허리를 굽히며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그리고 아무도 제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지 않는 그 자리를 위해 저는 식탁을 짚고 섰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운 나무 표면에 닿았습니다. 나는 원래 이 집에 속하지 않았던 걸까?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제 어깨를 감싸 안고
부엌 한가운데 섰습니다. 세상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고 오직 냉장고 압축기가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커튼 틈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차갑게 식어버린 세 개의 김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다가가 쓰레기통을 열고 김밥을 하나씩 버렸습니다. 두유도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버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어떻게 스스로를 현금 인출기로 만들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지혜는 어릴 때 참 착했습니다. 고등학교에 합격했을 때 제가 오토바이로 직접 데려다 주었죠. 나중에 아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지원했을 때 저는 아픈 마음을 참고 아이를 기차에 태워보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붙여주고 월세도 내주고 신용카드 대금과 학용품 비용까지 해결해 주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학비와 생활비만 합쳐도 거의 4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졸업여행으로 홋카이도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항공권 절반을 보태주었습니다. 아이가 사위 민준이와 결혼하던 해 저는 1,000만 원짜리 두둑한 축의금을 냈고 결혼식 피로연 비용의 절반을 부담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아이가 돈을 아껴야 한다고 하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럼 들어와서 살아. 2층은 비워줄게. 저는 원래 잡동사니로 가득했던 방들을 하나씩 치우고 벽지를 새로 바르고 커튼도 교체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새 밥솥과 새 세탁기도 사다 놓았죠. 그때 사위의 통장 잔고는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사위가 가난해도 인성만 좋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이사 온 후 단 한 푼의 월세도 낸 적이 없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 모두 제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매달 전기세만 10만 원이 넘게 나왔지만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후에는 매달 30만 원씩 양육비를 보태주었고 가끔 더 주는 돈은 장부에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가 예체능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하면 제가 데리고 가서 음악 수업에 등록해주고 몰래 전자 피아노도 한 대 사주었습니다. 지혜가 임신했을 때 저는 반년간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매달 30만 원의 양육 보조금을 주었고 때로는 기저귀값, 분유값, 백일잔치 비용까지 제가 다 냈습니다. 손주가 3살 때 음악을 배우고 싶다고 하자 저는 바로 음악학원에 등록해주고 몰래 전자피아노를 사서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인 척 선물했습니다. 엄마가 돈을 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죠. 저는 종종 자문했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일까? 훌륭한 할머니일까? 그때마다 제 대답은 최선을 다했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모든 일들이 그들 눈에는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을. 저는 제가 계산하지 않으면 그들이 고마워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참으면 그들이 철들 것이라 믿었습니다. 제가 양보하면 언젠가는 엄마 고마워요라고 말해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나요? 말 한마디 없이 제 항공권을 취소해버린 그들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드디어 저 노인네 없는 휴가를 보낼 수 있겠네 라는 말이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자 햇살이 거실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왜인지 모르게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마치 어떤 힘에 이끌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바닥이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신분증과 체크카드 그리고 거의 사용하지 않던 신한카드,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작동할 것이라 당연하게 여겼던 이 현금 인출기를 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신한은행 지점으로 들어갔을 때 손에는 여전히 신분증과 체크카드, 신용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45분. 바깥 햇살은 뜨거웠지만 은행 안의 에어컨은 병원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대기석에 앉아 번호표의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자 스크린의 숫자들이 계속해서 깜박였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1번 창구로 오십시오라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이 은행에서 카드를 만든 지 거의 20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지혜의 학비를 내주기 편해서 만들었고 나중에 아이가 결혼하자 제가 먼저 나서서 두 사람 모두에게 가족 카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제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도록 말입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껏 써. 월말에 금액만 알려주면 내가 낼게. 지금 생각하니 참 우스운 일입니다. 이정숙 고객님, 다음 분, 이번 창구로 와주세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갔습니다. 창구 뒤에는 젊은 직원이 정형화된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가족카드 2장의 승인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네, 어떤 카드인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시스템 화면을 열었습니다. 김지혜와 박민준입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놀란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가족카드 관련해서 다툼이 있으셨나요? 먼저 전화로 소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들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카드는 제 것입니다. 제가 해지하겠다면 해지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영구 해지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일시정지를 원하시나요? 영구 해지요. 감사합니다. 이정숙 고객님. 그럼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2장의 가족카드는 어떤 소비나 거래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저는 은행을 나섰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전례 없이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으로 은행 앱에 접속했습니다. 가족카드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혜네가 도쿄에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곧 카드를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나리타 공항에서 막 짐을 찾고 스타벅스에서 카드를 긁을 때 삑소리와 함께 거절당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민준이가 인상을 찌푸리며 네트워크 문제일 거라고 말하고 다시 긁어도 거절당하는 모습,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모습, 그들이 계산대 앞에서 당황하며 속삭이다가 급히 카카오톡을 열어 제가 돈을 보냈는지 확인하는 모습, 제 계좌에서 현금카드 인출 권한마저 사라진 것을 발견하는 모습, 복수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지만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의 불행을 고소해야 하는 그런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쓰라림과 깨달음이 섞인 자기 구원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평생 현금 인출기 앞에서 비밀번호만 누르던 바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왜 우리 가족 카드 정지시켰어? 우리 지금 일본이란 말이야. 여기 물가 비싼 거 몰라? 이렇게 하면 우리더러 어떡하라고? 지혜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장모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희도 장모님 번거롭게 안 해드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 같이 여행하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져요? 저희는 장모님 좋으라고 그런 거예요. 사위 민준이는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다음 메시지에서는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화내실 줄은 몰랐어요. 그냥 우리가 너무 충동적이었다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가족카드 일단 다시 풀어줘. 한국 돌아가서 제대로 얘기하자. 저는 재생을 끄고
휴대폰을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연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과에는 진심이 한 점도 없었고 오직 초조함과 공포뿐이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파란 하늘이었고 빨래를 넣은 베란다에서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늙은 참새 한 마리가 지붕에 앉아 짹짹거렸습니다. 저는 제 삶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화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음성 메시지도 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하루 종일 꺼두었습니다. 이날 저는 밥을 짓지도 않았고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일본 여행을 위해 특별히 샀던 외로운 쇼핑백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안에는 새 옷과 압축 수건, 여행용 칫솔 세트, 그리고 짙은 남색의 양모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새벽에 이 목도리를 두르고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쇼핑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 가장 깊숙한 옷장 안으로 옮겨놓고 문을 닫아 다시는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2층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그들 세 식구의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곳입니다. 오늘 저는 빗자루와 재활용 봉투를 겨드랑이에 낀 채 계단을 올랐습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제 것이 아닌 책임들을 제 어깨에 계속 짊어지도록 내버려뒀는지 똑똑히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떠나기 전 분명히 계획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침실 서랍은 모두 비어 있었고 옷장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샴푸까지 가져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먹다 남은 감자칩 한 봉지와 전원이 켜진 채인 태블릿 PC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건드리지 않고 베란다로 갔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제가 빨래를 널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이의 장난감과 사위의 맥주 상자, 그리고 낡은 운동화 몇 켤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그 물건들을 치웠습니다. 상자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담고 담을 수 없는 것은 커다란 검은 쓰레기 봉투에 넣어 입구를 단단히 묶어 계단 입구에 두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땀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이것도 내 집이야, 정수가. 그들의 것이 아니야. 저는 아래층 제 방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얇은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제가 그동안 받아온 모든 상품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교사 퇴직 선물, 동네 감사 선물, 신용카드 사은품 등 아까워서 쓰지 못하고 한 장 한 장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그때는 항상 가족들 생일이나 명절, 연말연시에 다 같이 모일 때 제대로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한 장 한 장의 상품권이 마치 제 소리 없는 기다림 같았다는 것을. 이제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기다림. 저는 전화를 들어 시청에 걸었습니다. 복지과에서 추천해준 무료 법률 상담 전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독거노인이 유언장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공증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여성분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절차를 설명해 주었고 저는 필기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가정 분쟁이 걱정된다면 별도로 부동산 사용 약정서 작성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신청하여 미래의 집이 부당하게 점유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마치 옛날 칠판에 수업 준비를 하듯 매우 진지하게 필기했습니다. 글씨는 또렷하고 반듯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서둘러 유언장을 작성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쪽지 하나를 써서 집 앞 우편함에 붙였습니다. 본주택은 방문객의 입주를 중단합니다. 두고 가신 물건이 있다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연락하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지나면 폐기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지하 창고에 있던 큰 종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제가 그동안 그들을 위해 보관해온 결혼 증명서, 사본, 아이 출생 증명서, 각종 고지서, 보험증권 사본, 그리고 저조차도 언제부터 보관했는지 잊어버린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골라내어 그들의 것을 모두 다시 봉투에 담아 현관 옆 작은 나무 수납장에 넣었습니다. 수납장 위에는 김지혜, 박민준, 박준우 세 사람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지도 돌아오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제가 그어야 할 경계를 명확하게 긋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녁 무렵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갑자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난 괜찮아.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희 음성 메시지는 들으셨어요? 사실 저희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가 저희랑 같이 여행 가면 힘드실 것 같아서 엄마를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어떻게 가족 카드를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저희 도쿄에서 카드 거절당해서 급하게 동구에서 호텔도 옮겼단 말이에요. 저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결정한 여행 아니었니? 나는 너희가 모든 걸 계획한 줄 알았지. 다른 순간 말이 막히더니 조금 다급해졌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이제 그만 화 푸세요. 네, 돌아가서 다시 얘기하면 되잖아요. 준우도 엄마 보고 싶어 해요. 그래, 돌아와서 얘기하자.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래라는 말이 제가 정리해야 할 것들을 정리할 더 많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탁자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멀리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동백아가씨의 멜로디가 가볍게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동태살과 생강을 조금 넣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루 종일 저는 누구를 위해서도 요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직 저 자신을 위해서만. 저는 식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을 떠서 천천히 먹었습니다. 창밖 시장에 불이 켜지고 이웃집 개가 짖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마침내 아무도 저를 공짜범으로 여기지 않았고 제가 잠든 사이에 제 것을 훔쳐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새벽녘, 저는 마침내 제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주민센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게시판 앞에 서서 잠시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왼쪽 하단에 분홍색 전단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료 법률 상담, 매주 수요일 오전, 부산시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상담 제공. 오늘이 마침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든 채 30초 정도 서 있다가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 앞에는 30대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포니테일로 묶고 얇은 테 안경을 쓴 채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언장을 고치고 싶습니다. 저는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몇 가지 기본 정보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고 마치 예전에 교장실에서 면담을 받던 때와 같았습니다. 현재 재산은 대략 어떻게 되시나요? 자가로 소유한 다세대 주택 한 채와 약간의 저축이 있고 주로 월 연금으로 생활합니다. 자녀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집 2층에 살고 있습니다. 임대 계약서는 없고요. 미래에도 그들이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이사 나가기를 바랍니다. 김 변호사는 전혀 놀라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미래에 그들이 소위 말하는 거주권이나 장기간 사용권을 주장할까 걱정되신다면 공식적인 유언장과 함께 주택사용 성명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동산이 현재 자가 사용 목적으로만 쓰이며 미래의 증여나 상속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펜을 들어 그녀가 말하는 것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공증인을 자택으로 모셔서 사용동의 배제에 관한 법률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사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녀는 명확하게 설명했고 저는 잘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집을 팔아 차나 텔레비전을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중에 손주를 데리고 와서 가족애를 연기하는 것도 원치 않고요. 저는 충분히 연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믿을 만한 공증인을 한 분 배정해서 자택으로 방문해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 시에는 2명의 증인이 동석하여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2다리가 납처럼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것은 무거움이 아니라 안정감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채소는 거의 다 팔리고 없었습니다. 저는 좌판 마지막 칸에서 동태 2마리를 샀습니다. 어제 먹었던 동태죽과 아직 남아있는 생강맛이 생각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골목 어귀에서 이웃 경자 언니를 만났습니다. 정수가 며칠 동안 왜 안 보였어? 그녀는 소매를 걷어 올리며 직접 담근 무말랭이 한 봉지를 건넸습니다. 집에 좀 일이 있었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무언가 알아차린 듯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우리 시숙이 옛날에 우리 아빠 속여서 양도 계약서에 도장 찍게 해서 우리 집 논밭을 다 삼켜버렸어. 우리 엄마 임종 때도 얼굴 한번 안 비췄다니까. 친척이라는 게 그래. 필요할 땐 찾아오고 쓸모 없어지면 바로 등 돌리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작에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정에 얽매이면 안 됐어. 우리 같은 나이에는 정이 아니라 안전이 필요한 거야.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날 오후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전에 작성했지만 붙이지 않았던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찾았습니다. 저는 새로 한 부를 작성하고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내일 보건소에 제출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마지막을 결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제 병상 앞에서 효자인 척하며 유산을 다투는 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하교하는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노란 조끼를 입은 초등학생들이 줄을 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수십 년 전 저도 교실 문 앞에 서서 아이들이 하나씩 교문을 나서는 것을 지켜보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웃고 뛰며 어떤 아이는 뒤돌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이들이 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은 끝난 후에 다시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당신이 아무리 사랑해도 그들이 당신을 사랑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휴대폰을 들어 음성 메모 앱을 켰습니다. 천천히 한 단락을 낭독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녹화할 영상. 유언 내용이었습니다. 본 주택의 소유권은 본인 이정숙이 전적으로 보유하며 양도, 증여 또는 사용권 공유 의사가 없음을 밝힙니다.
현재 거주자는 본인으로 한정하며 누구든 서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불법 침입으로 간주합니다. 본인은 가족애를 이성적으로 대할 의향이 있으나 착취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말에는 온정도, 눈물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처음으로 진정으로 제 자신을 위해 한 말이었습니다. 자물쇠를 바꾸는 일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예전에는 자물쇠가 고장나면 가장 먼저 민준이에게 연락해서 수리해달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가 산 자물쇠가 싸구려라고 불평했고 제가 전자도어록을 쓸 줄 모른다고 핀잔을 줬으며 열쇠가 너무 많아 번거롭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다 참았습니다. 어쨌든 남자가 이런 건 더 잘 아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려 수리하고 싶지 않았고 누군가의 핀잔을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이 집이 오늘부터 오직 제게만 속하기를 바랐습니다. 당연하게 들어와 사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기를. 다음 날 저는 철물점에 가서 사장님께 베테랑 열쇠 수리공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화로 저는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앞문과 뒷문의 자물쇠를 모두 바꾸고 싶어요. 최대한 복잡한 걸로요. 비밀번호든 열쇠든 상관없습니다. 수리공은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도둑이 무서우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둑보다 더 무서운 건 제 집에 사는 가족이에요. 오후 3시, 수리공이 젊은 제자 2명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손놀림은 매우 민첩했습니다. 한 팀은 앞문에 비밀번호 잠금 장치를 설치했고 다른 한 팀은 뒷문을 이중 잠금식 철문 자물쇠로 교체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그들이 자물쇠를 교체할 때 나는 금속 충돌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번 한 번 무언가를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아니라 마음을. 자물쇠 설치가 끝난 후 저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원래 문 열쇠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7글자를 썼습니다. 이 집은 너희 집이 아니다. 저는 그 봉투를 문밖계량기함에 붙였습니다. 투명 테이프로 2바퀴 감았습니다. 바람에도 끄떡없고 그들이 못 볼 리도 없도록. 그러고 나서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옷, 모든 신발, 모든 교과서, 모든 장난감. 저는 그들의 것임을 명확하게 알아보았고 하나도 빠짐없이 상자에 담았습니다. 아이의 그림책, 민준이의 면도기, 지혜의 화장품, 그리고 그들이 텔레비전 장식장 아래에 두었던 비디오 게임기까지 모두 포장해서 테이프로 단단히 봉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물건을 돌려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총 13개의 상자. 마치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참고 삼켰던 모든 순간들처럼 하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자를 하나씩 1층 현관문 앞으로 옮겨 2줄로 가지런히 쌓았습니다. 마치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책가방을 정돈하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삐뚤어지지도 흐트러지지도 않게 라벨은 앞을 향하게. 마지막으로 저는 흰 종이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지혜, 박민준, 박준우, 이것들은 당신들의 물건입니다. 일요일까지 직접 가져가세요. 기한이 지나면 버려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정숙, 하오. 제가 펜을 내려놓는 순간 문득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기쁨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30년 동안 메고 있던 낡은 배낭을 마침내 내려놓은 듯한 편안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게 속하지 않은 인생을 정리한 후의 느낌이겠지요. 이웃 경자 언니가 그날 오후 마늘을 빌리러 마침 찾아왔습니다. 제가 상자를 옮기는 것을 보고는 어머, 이사가? 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내보내는 거야. 그녀는 눈을 깜박이더니 갑자기 이해했다는 듯 흥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야지.
진작 그렇게 했어야 했어. 그들이 널 하녀 취급했잖아.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한 수 남겨두는 게 우리 나이의 마지막으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야. 네가 한 걸음 잘 내디뎠어. 네가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안 나가. 네가 문을 잠그지 않으면 네가 죽을 때까지 다 털어갈 거야.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상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혼자서 이 정도까지 하다니.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용기는 그들이 줬어. 우리는 함께 문 앞 작은 의자에 앉아 미지근한 녹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상자에 붙은 라벨 종이가 살짝 말렸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다시 눌러붙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것을 단순한 화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여전히 당신이 화가 풀리면 내가 돌아오겠다는 식의 장난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제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져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이정숙 어머님 맞으시죠? 상대방의 목소리는 젊었고 약간 건들거리는 말투였습니다. 지혜나 민준이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저는 민준이 친구인데요. 그냥 민수라고 부르세요. 그게 형님이 며칠 동안 일본에서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서요. 신용카드도 안 긁히고 가족카드도 정지됐다고 하던데 아시죠?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햇볕이 이마를 뜨겁게 달구었고 옷은 흔들리며 물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에이,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신데 사소한 일 가지고 따님이랑 그렇게 싸우시면 안 되죠. 그거 손해인 거 아시잖아요. 지금 어머님이 카드 다시 풀어주시면 돌아와서 저희가 다 같이 앉아서 하어 얘기하면 되잖아요. 껄끄럽게 만들지 마시고 집안 망신은 시키지 말아야죠. 안 그래요? 그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고 웃음기마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사탕을 달라고 조르는 아이처럼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옷걸이에 걸린 마지막 옷을 줄에 걸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친구지. 내 사람이 아니에요. 말 조심하세요. 어머님, 그렇게 나오시면 좀 곤란한데요. 따님이잖아요. 친딸. 그런데 사람을 쫓아내고 자물쇠까지 바꾸고 이거 소문나면 어머님 체면이 서겠어요? 걱정해줘서 고마운데요. 내 체면은 내가 알아서 챙길게요. 제 목소리는 평온했고 마치 오늘 비가 온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어조는 낮아졌고 약간의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제가 어디서 일하는지 아세요? 제 형님들이 서면에서 가게를 하거든요. 어머님이 다세대 주택, CCTV도 없고 방범창도 없던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유리창 깨고 전선 훔쳐가도 경찰에 신고해도 늦을 거예요.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1분 후 저는 110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경찰에게 위험 내용을 기록해달라고 요청했고 사람을 보내 현장을 확인해달라고도 부탁했습니다. 2시간 후 관할 파출소에서 젊은 경찰관 2명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한 명은 제게 질문을 했고 다른 한 명은 밖에서 문 잠금 장치와 CCTV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차를 내어주며 전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젊은 경찰관은 서면 가게라는 말을 듣자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통화 기록을 추적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관에 영상 인터폰 시스템을 설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배경이 있는 경우는 드물고 그냥 입만 험해서 겁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110이나 저희 파출소 직통으로 전화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제가 아주 얌전한데 그들이 저를 건드렸어요. 그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얌전한 사람이 화나면 제일 무섭죠. 경찰관들을 보내고 나서 저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다시 2개의 걸쇠를 걸었습니다. 부엌 창가에는 낡은 쇠막대기를 하나 더 설치해 창틀을 막았습니다.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제가 신경과민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저는 이것이 필수적이라고 느낄 뿐이었습니다. 저녁 5시 반,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지혜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조용히 그녀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엄마, 정말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야겠어? 그녀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웃음기를 띠지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차가운 질책이었습니다. 민준 씨 친구가 엄마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더라. 그냥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건 걱정이 아니라 협박이었어. 저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좋아. 그 사람이 말투가 좀 안 좋았다고 쳐. 그래도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굴 필요는 없잖아. 물건을 문 밖에 내놓고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도 체면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네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건 네가 잘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그냥 좀 편해지고 싶었을 뿐이야. 엄마, 우리도 힘들어. 엄마는 항상 그 희생과 헌신을 우리한테 강요하잖아. 우리는 엄마 감정까지 계속 챙겨줄 의무는 없어. 나는 네가 내 감정을 챙겨달라고 한 적 없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단지 더 이상 너희에게 짓밟히고 싶지 않을 뿐이야. 그녀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대체 뭘 원하는데? 그냥 외로운 독거노인이 되고 싶은 거야? 내가 말해두는데 준우도 이제 엄마 손주 아니야.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마. 그 말은 돌멩이처럼 날아왔지만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생각해봤어. 나는 다투지도 않을 거고 빼앗으려고도 안 할 거야. 그 아이는 너희 아이야. 하지만 나는 너희의 도구가 아니야. 그녀는 10여 초간 침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30년 동안 후회했어. 이제 더는 후회하고 싶지 않아. 전화는 몇 초간 조용하더니 뚝 하고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탁자에 다시 놓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나서야 제 등골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귀국하던 날, 저는 휴대폰 CCTV 앱을 통해 그들을 보았습니다. 화면에 그들이 나타난 순간은 새벽 4시 56분이었습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았고 문 앞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비스듬히 대문 앞 바닥에 비쳐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처음에는 2개였습니다. 한 명은 캐리어를 끄는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여자였습니다. 어깨에는 아이의 담요를 메고 있었고 입은 계속해서 움직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일본에서 돌아온 옷차림 그대로였는데 비싸 보이지 않는 것이 아마 공항에서 급하게 산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의 다운 점퍼는 구겨진 채 어깨에 걸쳐져 있었고 발밑에 운동화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준우를 데리고 뒤따라 걸었고 아이는 아직 하품을 하며 손에는 그 피카츄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당연하게 문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민준이가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한 번 돌렸지만 이상했습니다. 다시 한 번 돌려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지혜를 보았습니다. 야, 네, 엄마 자물쇠 바꿨나 봐. 지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그럴 배짱이 어딨어. 그녀는 열쇠를 받아 몇 번 시도했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자물쇠를 자세히 보았고 문에 붙어 있는 흰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사유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그 스티커 아래에는 제가 쓴 7글자가 차갑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너희 집이 아니다. 저는 침실 침대가에 앉아 작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지혜의 움직임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문고리를 잡고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문 열어. 이게 무슨 짓이야. 준우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그녀의 다리를 붙잡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 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칼로 베는 듯한 아픔을 참았습니다. 민준이가 몸을 숙여 문틈을 확인했습니다. 진짜 바꿨네. 제기랄, 이 할망구가 진짜 돌았나 봐. 그러고 나서 그들은 옆에 있는 종이 상자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그 13개의 상자는 이미 며칠 전에 쌓아두었던 것입니다. 가지런히 문 앞 왼쪽에 쌓여 있었고 큰 비닐로 덮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팻말도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물건은 각자 찾아가세요. 기한이 지나면 폐기 처리합니다. 민준이는 비닐을 뜯으며 욕을 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어느 누가 자기 딸을 쫓아내. 지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을 계속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에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어조는 이를 악문 듯 했습니다. 지금 우리 들어가게 해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할게. 알았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평생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멋있어 보여? 외로울 거고 늙고 병들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저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주 조용하고 좋아. 그럼 무슨 뜻이야? 연을 끊겠다는 거야? 내 손주가 앞으로 너를 모르게 만들겠다는 거야? 저는 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톱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너희가 이미 내가 필요 없다고 결정한 거 아니었니? 나는 지금 단지 너희 뜻대로 하는 것뿐이야. 그쪽에서 그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알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내 마음이 더 깨끗하다는 것도 알아. 그녀는 5초간 침묵하더니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이 인정머리 없는 늙은이, 당신은 정말 미쳤어. 온 부산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거야. 당신 같은 엄마를 뒀다고 비웃을 거라고. 저는 무음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문 밖에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되었고 준우의 울음소리는 끊겼다, 이어졌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그저께 사온 청경채를 한 입 한 입 떼어내 깨끗한 물에 씻었습니다. 그리고 냄비에 넣고 어묵을 조금 넣었습니다. 냄비 옆에서는 흰밥이 쪄지고 있었고 냄비 뚜껑은 증기에 밀려 덜컹거렸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햇살이 싱크대에 쏟아졌습니다. 문 밖의 세상은 저와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부엌 창가에 섰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제 손등에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고 다시는 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들은 우리 집 문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CCTV 화면을 통해 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종이 상자에 앉아 담배를 피웠고
지혜는 서서 전화를 하며 점점 더 초조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준우는 땅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창문을 쳐다보았는데 마치 제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부엌에 앉아 더할 나위 없이 느린 속도로 배추 한 포기를 씻었습니다. 한 입 한 입 문지르며 마치 마음속의 묵은 때를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반 휴대폰이 한번 진동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김지혜,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5분 후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지혜, 우리가 쫓겨나면 당신이 이긴 것 같아? 당신은 정말 미쳤어. 늙으면 아무도 당신 신경 안 쓸 거야. Help. 저는 여전히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베란다로 가서 방금 씻은 옷을 하나씩 널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옷자락이 펄럭이며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저를 위해 박수를 쳐주는 것 같았습니다. 4시쯤 그녀는 음성 메시지로 바꿨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낮게 깔려 있었고 끄트미 떨렸습니다. 엄마, 도대체 뭘 원하세요? 저도 이제 40이 넘었는데 엄마한테 이렇게 모욕당해야겠어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엄마가 이렇게 모질어졌는지.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제 입장에서 생각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준우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생각해봤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고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걔는 엄마 손주잖아요. 이제 걔도 안 보실 거예요? 나중에 준우가 엄마를 어떻게 기억할지 생각은 해봤어요? 자기를 쫓아낸 할머니로 기억하게 될 텐데? 저는 이를 악물고 손가락을 휴대폰 화면 위에 둔 채 다음 메시지 재생 버튼을 누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어서 그녀의 말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화살처럼 날카롭고 공격적이었던 것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녹는 얼음처럼. 엄마, 제발요. 네,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어젯밤에는 모텔에서 잤어요. 준우는 밤새 울었고 저도 잠을 못 잤어요. 저는 정말 지쳤어요. 저 들어가서 샤워라도 하고 밥 한 끼만 먹게 해주면 안 될까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집에는 항상 제 숟가락 하나 놓을 자리는 있다고. 저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요, 엄마.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눈물을 한 방울 한 방울 흘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 전체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밖에 벌레 소리, 멀리서 가끔 들려오는 오토바이 엔진 소리, 창밖에 개 짖는 소리까지 모두 귓가에 달라붙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명하게. 새벽 2시. 저는 마침내 메시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이정숙. 상자는 가져가도 되지만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김지혜. 아직 화가 안 풀리신 거 알아요. 그럼 조건을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들을게요. 뭐든지요. 저희가 이번에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읽고 나서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상자들이 사라졌습니다. CCTV 화면에는 새벽 6시 그들이 택시 한 대를 부른 모습이 찍혔습니다. 민준이는 상자를 옮기며 욕을 했고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아직 자고 있었고 그녀의 등에 기댄 채 머리를 옆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차에 타기 전 지혜가 뒤를 돌아 집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피곤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방으로 돌아가 휴대폰을 잘 두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계란 2개를 삶고 흰죽 한 솥과 장아찌 한 접시를 차려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정오 우편 배달부가 편지 한 통을 가져왔습니다. 봉투에는
우리 집 주소가 적혀 있었고 글씨는 익숙했지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편지를 뜯으며 몇 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혜가 쓴 것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저를 무척 미워하시겠죠? 아마 저는 정말 그래도 쌀 거예요.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엄마가 저를 위해 해주셨던 일들, 저는 한 번도 진지하게 기억한 적이 없었어요. 엄마가 돈을 쓰고 밥을 하고 아이를 돌봐주고 집을 내어주신 것까지 저는 모두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엄마에게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걸요. 죄송해요. 엄마가 쉽게 저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당장 저희를 다시 받아달라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다만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준우가 저에게 할머니가 이제 나를 싫어해? 라고 물었을 때 제 마음은 정말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만약 나중에 괜찮으시다면 아주 가끔이라도 저희가 집에 돌아가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게 해주신다면 준우가 정말 기뻐할 거예요. 저는 엄마의 뜻을 따를게요. 다만 몸 조심하세요. 지혜 올림. 저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편지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지도 그들을 찾으러 뛰쳐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며 바람이 커튼을 흔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폭풍은 확실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긴 것은 화해가 아니라 거리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는 문을 열어 그들이 마음대로 들어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거리를 두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준우를 아끼지 않는 것도 손주가 보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랑은 바닥 없는 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녁 식사 때 저는 혼자 무국을 끓였습니다. 흰밥에 두부를 곁들여 경자 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웃 몇 명과 독서 모임을 하려는데 같이 가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머리 좀 감고 갈게. 오늘 마침 시간이 있네. 이것은 아주 오랜만에 제가 누가 나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시간이 있어서 외출하는 첫 번째였습니다. 예전에는 계절을 잘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1년이 덥고 습하고 더 덥고 비 오는 몇 가지 온도로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람의 질감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 바람은 깨끗하고 오후 바람은 밤 냄새를 머금고 있으며 저녁 바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정감을 줍니다. 집은 마침내 조용해졌습니다. 1층은 넓고 환해졌습니다. 저는 가구를 재배치했습니다. 원래 손주 장난감으로 가득했던 작은 탁자를 구석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1인용 독서 테이블을 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황동색 작은 스탠드와 예전에 다 읽지 못했던 이미자 자서전, 그리고 새로 산 돋보기 안경을 두었습니다. 부엌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자주 쓰지 않는 큰 솥들을 치우고 국솥 하나와 전기밥솥 하나만 남겼습니다. 냉장고는 더 이상 남들의 입맛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있습니다. 두부, 미나리, 참치캔, 김치, 언두부, 냉동실에는 제가 직접 소분해둔 닭뼈 육수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저입니다. 누구를 위해 준비하지 않고 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따뜻한 차, 한주전자를 끓입니다. 라디오를 들으며 아침을 먹습니다. 가끔은 골목 어귀의 아침 식당에 가서 같은 창가 자리에 앉아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합니다. 사장님은 제 이름을 알고 계란 프라이를 하나 더 주며 말합니다. 이 선생님, 오늘 안색이 참 좋으시네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합니다. 요즘 잠을 잘 자서요.
오후에는 종종 경자 언니와 함께 주민센터에 갑니다. 일본어 초급반에 등록했는데 나중에 혼자 일본의 벚꽃을 보러 가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저를 동네 부녀회에도 끌어들여 매주 돌아가며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느 날 우리는 센터에서 전골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막걸리를 좀 마시더니 갑자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너 요즘 달라졌어. 걸음걸이에 기운이 넘쳐. 저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마음속으로는 왠지 모르게 감동했습니다. 제가 젊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정말로 마침내 바로 섰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법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화분과 책, 그리고 하늘의 구름을 찍습니다. 가끔은 사진을 옛 동료들의 카톡 단체방에 올립니다. 그들은 이모티콘을 한 줄 보내며 말합니다. 이 선생님, 퇴직 생활을 누구보다 멋지게 보내시네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삶을 제게 돌려줬을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앉아 밤하늘이 서서히 온 세상을 덮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자전거 한 대가 골목 어귀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혜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제가 사준 중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준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길 건너편에 멈춰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도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지도 아래층으로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 그녀와 텅 빈 거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사과하러 온 것 같지도 싸우러 온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몇 초간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몸을 돌려 자전거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돌려 베란다에 있는 난초 화분을 보았습니다. 경자 언니가 지난주에 가져다 준 것인데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직전의 하늘 구름처럼 보라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년의 인생은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문을 찾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저는 찾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만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더 이상 비굴하지 않고 버려질까 두려워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 좋다고 말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에 제가 저항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화가 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매번 에휴, 한 가족인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을 뿐입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이 에휴라는 말이 제가 제 손으로 제 존엄을 담보로 잡았던 것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더 이상 담보를 잡지 않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평생 잊지 못할 3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바닥 없는 헌신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한술 더 뜨게 만드는 기회일 뿐이다. 예전에는 사랑이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돈을 감당하고 피로를 감당하고 불만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힘들지 않다면 제가 좀 더 힘든 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제가 등에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는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애정이 아니라 거절할 줄 알고 그들에게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둘째, 집은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당신을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람만이 머물 수 있는 곳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그건 그들에게 양심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혈연에만 의지하고 마음에 의지하지 않으면 집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저는 혼자 살 수 있지만 외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 지갑만 노리는 사람들 곁에 서 있기보다는 차라리 혼자 따뜻한 국을 마시며 구름이 피고 지는 것을 보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늦게나마 깨닫는 것이
평생 잠들어 있는 것보다 낫다. 67에야 깨달았으니 조금 늦었지만 만약 이번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남은 10년, 20년도 저는 그저 떠밀려 살았을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서까지 다른 사람을 걱정하면서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늙었을 때 곁에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녀가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뚜렷하게 살고 꼿꼿하게 사는 것. 인생의 마지막 이 길은 천천히 걷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일은 제가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침 시장에 가서 시금치 한 단을 사고 서점에 가서 수필집 한 권을 사고 부엌에 들어가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만들고 제 집에서 앉아 진정으로 저 자신만을 위해 준비한 밥을 한 입 먹는 것. 억울함도 가식도 필요에 의해 지치는 피로도 없습니다. 그저 67의 한 늙은 여인이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어쩌면 평범하고 어쩌면 떠들썩하지 않지만 그것은 저의 왕국이고 저의 집이며 저의 삶입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현금인출기도 아니고 누가 남아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딱 좋게 불어옵니다. 저는 조용히 창문을 닫고 음식을 식탁에 차립니다. 혼자서 한 그릇, 한 입. 저는 마침내 편안하게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어머니가 평생을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새벽에 깨어났을 때 자신의 딸과 사위에게 버려졌습니다. 마주 보고 하는 작별 인사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녀가 너무 무정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녀가 마침내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용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단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모가 늙을 때까지 무조건적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족애가 부담이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유연해지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아니면 경계를 긋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혹은 그 둘 사이에 우리가 모두 간과하고 있는 중간길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속의 실제 경험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이 아끼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어르신들의 인생 속 실제 선택과 깊은 깨달음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